자, 거기 40페이지에 있는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있는 제시문. 자, 40페이지에 있는 제시문도 미술 제시문이에요. 그쵸? 미술 제시문인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자, 예술작품의 창작은 유일한 것의 창조로서 이성과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현대 와서 일상의 사물이 작품의 재료 내지 소재로 도입되면서 유일성은 작품의 부차적인 측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자, 유일성이라는 게 뭘까? 모나리자가 하나잖아. 그치? 어떤 우리가 명작이라는 거 딱 하나지.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유일성이라는 것이 좀 이제 새롭게 생각되게 된다는 거야. 너희도 그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작가 알아? 팝 아트 하는 사람이지.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 그 마릴린 먼로인가를 되게 약간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 그러니까 팝 아트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게 세제인가 그 기저귀 통인가 그래. 세제통이라고 생각하자. 세제통 있잖아. 토마토인가? 하여튼 어떤 약간 뭐 마트에서 파는 그냥 평범한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 뭐 세제라고 생각해 볼게. 그냥 나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 어떤 되게 유명한 예술가가 그걸 똑같이 손으로 그린 거야.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어. 안에 있는 뭐 내용물은 모르겠고 똑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대형 생산된 그 사이에다 자기 걸 탁 꽂아놔. 그래놓고 그거를 파는데 엄청난 돈에 팔렸어. 그 포장지가. 그건 유일했잖아. 그건 유일하잖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고서 이거 팝아트에 해서 파는 거랑 반대로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딱 하나 유일하게 만들어. 거꾸로. 그렇게 해서 또 팔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라는 게 참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딱 뒤집는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지. 근데 둘 다 뭐야? 유일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반하는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게 원래는 유일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도 유일성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예술작품에 사용한 일상의 사물을 오브제라 한다 해가지고 오브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콜레 기법이라고 하는 거. 파피의 콜레 기법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피카소의 등나무에 있는 정물 해가지고 뭔가 이게 실제로 그림에서 실제로 질감을 주는 거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 다음 문단에서는 피카소에 이어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들은 다다이스트들이었다. 자, 이게 봐봐. 자, 봐봐.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그 다음에 피카소 나오고 다음에 다다이스트들 나오고. 이거 어때? 문단 구조가 좀 이해가 가요? 이거 설명해놓고 얘 설명해서 이거 설명해놓고 이것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지 않겠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내가 얘랑 얘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크해서 모아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시문을 읽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야. 자, 다음에 나제시문 봐봐. 다다이즘의 문제의식을 입은 초현실주의자가 등장하였다. 또 초현실주의자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로는 이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해석된 오브제는 이라고 되어 있지. 자, 다음 문단에 각 문단의 첫 번째 줄만 쫙 봐봐. 각 문단의 첫 번째 줄. 다다이즘의 문제에 입은 초현실주의 등장. 초현실주의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겠지. 다음 문단에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로는 이라고 시작했잖아. 얘가 사용한 오브제는 이제 거기 사용한 소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오브제로는 이라는 얘기 할 거고 다음에 거기서 무슨 해석된 오브제와 무슨 오브제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해석된 오브제를 설명하고 있겠지? 그렇지. 자, 그렇게 이것도 문단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읽으면 되게 좋고 아니면 그게 익숙치 않으면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진짜 5초도 안 걸려. 5초도 안 걸려. 얘가 이 순서로 설명했구나 라고 하는 걸 문단 구조를 딱 파악하면
조금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아씨, 내가 그 과학재심은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과학재심은 내가 설명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1, 2, 3, 4 넘버링 했지. 그게 너희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이게 설명이 돼 있어, 이게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과학재심은조차도 설명 순서를 이렇게 딱 따로따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물론 만점을 받으려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만점짜리 되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사실은 국어지시문에 2개 정도 나오지. 근데 이 2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식의 구조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여기도 그런 학생이 있죠. 내가 94점 정도를 맞아. 2문제만 더 맞으면 100점이야. 그치? 그래서 100점을 더 맞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은 자, 그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겠지. 근데 거기에도 이게 기본이라고. 설명 순서를 파악하는 연습을 매번 하는 것만으로도 독서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난 처음에 이렇게 딱 대충 이게 어떻게 써있는 글이구나 하고서 읽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면 읽고 나서 이게 이 순서구나라는 걸 한번 보는데 진짜 1, 2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거. 그렇게 딱딱딱 이 순서로 딱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어요? 그 연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 4페이지에 있는, 이거 42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소년복지에 대한 얘기죠. 요즘에 그 소년범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그치? 전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소년원 안 갔다 왔어? 여기서 모범생들이네. 소년원도 안 가보고 인생을 안다 할 수 있나? 물론 나도 안 가봤죠.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소년원은 감옥이다, 감옥이 아니다. 감옥 아니야. 소년원 학교야, 학교야. 다만 나오지 못하는 학교지.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그 국영수 그 사과 다 배워. 똑같이 배우고 그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에 존다. 387번. 자, 엎드려. 막 이렇게. 조금 더 강압적이겠지. 나 잘 몰라. 나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 이제 정규 교사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학교야. 학교인데 이제 이 소년범에 대한 요즘에 문제가 많지. 그치? 자, 우리 약간 한번 얘기해보자.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강화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해, 동선이는? 강화하는 게 맞다. 재민이는? 강화한다기보다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더 낮춰야 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강화하는 거지. 왜냐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가는 애한테는 실제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비슷한 견해네요. 그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흉악범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게 페이스북에서 본 거야. 저는 페북에서 이렇게 피드만 이렇게 보거든. 페북에서 본 건데 이런 거 있어. 어떤 여자애가 형무소에 있는 거야. 20대야. 20대 중반. 26, 7. 근데 몇 년 남았냐 했더니 얘가 7년이가 남았대. 그러니까 30대에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살에 들어왔냐 했더니 17살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의 15년형을 받은 거지. 15년형이면 굉장히 센 형벌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걔한테 되게 너무 애가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형무소에 있는 수감자잖아. 나가면 뭐 하고 싶어서 나가면 지금 요즘에 미용 기술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나가서 미용실 하나 차려가지고 알바도 좀 하다가 미용실 차려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막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되게 약간 좀 되게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내가 왜 뭔가 밑에 봤는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남자애들이랑 같이 그 여자애였어. 걔는
남자애들 3명이랑 걔랑 같이 빈집털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야. 갔는데 엄마랑 애기 둘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걸렸잖아. 그래서 걔네들 싸그리 죽여버렸어. 싸그리 죽여버리고 거기서 탈취한 금품이 얼마나 되겠니? 누가 집에다가 돈 쌓아놓고 있어. 얼마나 되겠니? 그거 해가지고 노래방이면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술 먹고 놀다가 잡혀온 애들. 흉악범이지. 일가족을 죽인 애야. 너무 충격이야. 그치? 근데 걔가 15년 살고선 30살, 나 이제 내 꿈을 이루려고 나오려고요. 그 집안 하나가 몰살했는데? 보면 또 그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 짜증날 것 같은 거. 짜증나는 뭐라고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치? 참 그게 그래. 죄 지은 놈은 그냥 나 죄값 받았어 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살고, 거기 희생자는 평생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무기징역은 뭐 그래도 가석방이 있으니까. 아, 아이가 4살, 2살이었어. 엄마, 아이 둘. 엄마, 아이 둘. 그리고 불 지르고 나왔어, 집에. 그래 놓고서 걔네들이 그걸로 술 마시러 갔다는 것.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 그치?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 여론이 있고, 선생님도 약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제 능사는 아닌데, 능사가 아닌 건 아는데, 적어도 자기네들이 내가 지금 촉법소년이라서 그게 형벌이 크지 않다는 걸 이용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그걸 너무 잘한대, 애들이. 자기네가 지금 중학생들 특히.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대. 그쵸? 그렇더라고요. 그 뭐냐, 중고나라. 오늘 중고나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중고나라에 뭐 애들 사기치는 애들이 있는 거 알지?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뭐 핸드폰인데 뭐 15만 원짜리인데 애매하게 한 12만 8천 원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좀 싸게. 그러니까 입금 받고 벽돌 버리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조금 더 큰 돈인 경우가 뭐냐면 금 같은 거 거래하고 그래. 막 몇백만 원? 이렇게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갈취하고 돈을 안 주는 거지. 근데 그거 찾아보면 대부분 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걸려봤자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쵸? 조금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 형법에 따른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전혀 형사법 처벌을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14세 이상의 소년은 범죄소년 이렇게 됐죠. 구분해놨지? 자, 그러면 이런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각각의 특성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근데 얘네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이게 과정이야. 딱 이거 촉법소년만 과정을 한번 볼까? 10세 이상의 10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 그쵸? 직접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의 송치,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과정이지. 아,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가정법원으로 직접 넘기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범죄소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음 문단 가봐.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소년부의 단독 판사가 하되, 자, 형사법원과 달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한다. 자, 중간에 일반적인 형법과 다른 절차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절차와 과정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제시문인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절차와 과정을
조금 최대한 기억하는 연습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그런 연습인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그 제시문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얘는 오히려 옆에다가 살짝 특성을 적어두거나 넘버링을 하는 방식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봐요. 써도 돼요. 위에다가 이 공란에다가 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넘버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범죄소년이면 세모 1번, 세모 2번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걸 하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제시문이 된다. 그치? 자, 다음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자, DNA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염기서열 복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선생님이 요거 하면 맨날 설명하는 게 있거든? 이거 되게 재밌어. 이게 재밌는데, 요게 그거 있잖아. 선생님이 텔로머라이징 여기 얘기 알아? 그 지우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암제. 내가 설명 안 했었나? 너희들 일본 여행 가봤어? 지우? 우리 시간 나면 일본 여행 한번 가야지. 후쿠시마 가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와야잖아. 그치? 물 한 잔 마시고 거기로 쌀밥 해갖고 딱 먹고 오면 이제 뱃속에 뭔가 이상한 내가 모르는 어떤 물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게 방사능 오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 오염이 외부 피폭이 있고 내부 피폭이 있어. 이건 그냥 상식 얘기야, 얘들아. 이거 제시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피폭이 되면 왜 암에 걸리는지를 알아? 뭐가? 맞아. 지우 안 해. 이거 왜 알아? 왜 하는 거야? 너 미술하는 거 아니지? 유튜브 보면 다 유튜브 나 떠?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그치? 이건 진짜, 이거는 유튜브의 순기능.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봐봐. 얘가 DNA를 파괴한다고. 얘가 지금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성자를 계속 쏘는 거야. 근데 이 중성자가 이게 몸을 통과하면서 DNA를 구조를 다 끊어버려. DNA를 파괴한다고. 우리 세포가 분열하잖아. 지우가 11살 때의 몸과 지금의 너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야. 완전히 분열돼. 7년 걸린대. 우리 몸이 다 완전히 세포가 분열돼서 새로운 애가 되는데 7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봐봐. 우리 몸에 DNA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가 상처가 났어. 세포가 재생하잖아. 여기 발가락이 생길 수도 있어. 여기 눈알이 막 튀어나와. 손에 눈이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 몸의 DNA가 우리 몸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성자가 DNA를 파괴해.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한 설계도가 파괴되는 거지.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분열을 할 거면 이 손바닥에 분열을 해라는 명령을 받아서 손바닥으로 분열해야 되잖아. 복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DNA가 파괴되면 막 아무거나 막 나오지. DNA가 없는 복제. DNA가 없는 세포 분열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게 암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꾸 DNA를 파괴하면 그냥 세포 분열만 하겠지? 그렇게 되면 암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폭이 위험한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게 꺼지지가 않잖아. 멈추지 않아. 계속 파괴해.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어. 제대로 피폭되고 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DNA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DNA가 아주 또 역설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몸을 노화시켜. DNA에서 노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우리가 노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혹시 알아? 유튜브에서 본 적 없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DNA가 이 안에 그 DNA가 있잖아.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지. 여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있고 담고 있지 않은 애들이 있어 여기. 근데 얘가 복제할 때마다 얘가 조금씩 짧아져. 이 짧아지는 걸 노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기억하다니 감동이야. 자, 그렇거든. 자, 그렇게 짧아지는 게 노화야. 그러면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텔로미어를 안 짧아지게 하면 되지. 사람들이 그걸 연구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했어. 했는데 안 짧아지게 했더니 자꾸 그게 암이 되는 거야 또. 그래서 그건 연구를 멈춘 거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텔로머라이징이라고 해 그걸. 우리 몸에서 이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게 하는 그런 부위들이 있어. 첫째가 어디게? 머리카락. 늙는다고 머리카락이 안 자라? 아니잖아. 그렇지? 혈액을 만들어내는 혈구세포, 이런 애들 안 늙어. 왜냐면 계속 텔로미어를 계속 원상식 복구시켜. 그래서 안 늙어. 남자들의 정소, 정자를 만드는 애들 있지? 얘 안 늙어. 계속 걔는 왜 안 늙는지 모르겠는데 안 늙어. 여성들은 난자가 나오는데 어떤 제한이 있잖아. 남자들은 계속 나온대. 그러거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자. 우리가 제약회사 사람들이야. 항암제를 만들 때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가서 녹여야 되는 애들이잖아. 그 세포를 암세포를 파괴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아무 세포나 파괴하면 안 되니까 가이드를 줘야 되겠지. 어디를 쫓아가서 걔를 파괴해,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쉬운 명령이 뭐냐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안에 DNA가 없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걔네들을 쫓아가서 죽여. 이렇게 하면은 암세포 쫓아가겠지. 왜? 암세포 DNA 없다 그랬잖아. 걔네 쫓아가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항암제 먹으면 부작용이 뭐겠어? 머리가 빠지지. 왜? 얘네들 그거 없잖아. 텔로머라이징 하잖아. 그치? 다음에 혈액에 문제가 생겨. 혈구세포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거 주사 맞아야 돼. 피해야 되는 거. 그 남자들 어떻게 돼? 아니, 굉장히 뭔가 안 좋아지겠지? 그치? 뭔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안 좋아지겠지, 그치? 그래, 안 좋아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암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안 되겠지. 근데 이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아주 독특한 생물 하나를 발견했어. 텔로머라이징을 하는 거야. 스스로. 몸이 계속 텔로머라이징을 해. 모든 몸이. 그래서 계속 젊어. 영생을 해. 젊은 상태로 영생을 하는 애가 발견이 된 거지. 이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알 것 같긴 해. 걔가 누구지? 해파리? No. 맛있어. 맛있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닷가재. 랍스터. 랍스터가 텔로머라이징을 해. 그래서 얘가 안 늙어. 계속 젊어. 그래서 요만한 바닷가재랑 이따만한 바닷가재랑 그 살은 다 똑같아. 똑같이 젊은 살이야. 근데 바닷가재는 영생을 하진 않지. 왜 영생을 안 하지? 걔가 계속 탈피하는 애잖아. 근데 크면 클수록 껍데기가 두꺼워져갖고 나중에는 탈피를 못해서 자기 껍데기에 갇혀서 죽어. 그래서 바닷가재는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돼. 고통스러운 애를 먹는 거야. 지금 껍데기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바닷가재가. 그게 DNA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유전 정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선 RNA를 토대로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됨으로 DNA 염기설이 달라지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인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된 염기설을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유전 정보를 복구하는 거. 이게 뭐 AUGC라고 하거든. 아데닌 이름 있어. 걔네들을 이렇게 잘못된 서열을 갖고 있을 때 얘네들을 이게 복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네, RNA를 이용해. 그래서 두 번째에 써 있는 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래서 ATC, GC가 나와 있죠. 자, 얘네들이 서열을 막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해. 그러니까 A는 G랑만 결합을 하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얘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문단부터 그게 나온다고. 자, 선생님이 과학지 시문을 할 때 어떻게? 설명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설명 순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딱 읽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부분에 그게 세 번째 문단부터잖아? 세 번째 문단에 설명 순서를 한번 구조화해보는 거야. 다 읽고 나서 제11까지 읽고 나서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여기까지 무슨 내용 이렇게 구조를 순서대로 한번 짜보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오케이? 자, 그거 연습하기 위해 좋은 제시문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설명 순서 구조화라고 살짝 적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다음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하생기후전이랑 치유부벽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기소설, 그러니까 과연 전기소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자, 18에서 22번, 자, 44페이지야. 아, 거의 다 했어, 지우야. 3분 나와, 3분. 그냥 좀만 참으면 돼. 어? 지우야. 야, 스톱워치 키지 말고, 마! 어? 자, 18페이지 가 보시면. 가의 이 전기소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기라는 건 중국의 갈래야. 그래서 약간 이게 전기소설이 우리가 비현실적인 요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현실적인 전기소설도 있어. 전기라는 건 갈래야, 그냥. 중국의 갈래. 어? 갈래. 근데 중국의 갈래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치유부벽전기는 선녀와의 하룻밤 만남 이후에 고립된 존재가 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험 후 인간 세계 일들이 그의 흥미를 잃게 된 그런 이야기다. 다만 죽은 여인의 혼련과 하룻밤은 하생기후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전기소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나에서는 중간에 보면 이 시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신의 정서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삽입하는 애가 있었지.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얘기겠지. 선녀와의 사랑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선녀와의 사랑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좀 적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지.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이PD라는 애가 있는데 연예인을 만났어. 전 여자친구가 연예인이야. 요즘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거든. 그 이후로 일반인을 못 만나잖아. 일반인을 못 만나는 애가 있어. 진짜. 이 선녀와의 하룻밤 끝에 허망함을 느끼는. 그렇지? 그런 말이 있어 또.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면 이탈리안을 만나면 다른 남자를 못 만난대. 굉장히 스윗하다고 하더라고. 그 이탈리아 남자가 말을 되게 스윗하게 한대요. 되게 그냥 일반인들이 굉장히 묵묵해 보인대요. 그렇대. 상대적인 거지 연인이라는 건.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선녀가 만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는 이것도 이제 하생기후전은 이제 하씨 선비가 기우 희한한 만남을 가졌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생이라는 사람은 되게 좀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집안 출신이 안 좋아가지고 출세를 못하다가 이제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한 거야. 근데 죽은 여인이 굉장히 잘 사는 여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표를 보여주고 이 여인이 살아났어. 근데 전에 죽었을 때 기억을 잃은 거야.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 진짜 제끼자. 라고 했는데 못 제끼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얘기야. 알겠죠? 자, 다음 제시문은 자, 권섭의 영삼별곡입니다. 자, 영삼별곡은 내가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거 오늘 설명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읽으시고 고전 시가를 연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전 시가가 지금 이거 가사니까 쫙 나와 있겠죠. 자, 읽을 때 내가 이거 모르는 말이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냥 X 치면 안 보이니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단어가 없다 생각하고 이 나머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 그거 연습하시라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신경 쓰지 말고 아는 말만 가지고 해독하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거 체크해 갖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모르는 말들 다 해설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좋은 작품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 이 말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해석을 못 해버리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아는 말만 갖고 해석하자. 그래서 문제까지 풀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는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갖고 오시면 선생님이 해설해 주겠다. 오케이? 그거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동안 나머지는 소설이고 해서 이제 문학은 저번에 이제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요거 3번째 제시문 있죠? 3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가 하라고 하는 방식의 디렉션을 좀 유념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4번째 거는 좀 빠르게 시험을 보듯이 풀면 돼요. 2개씩 풀어오는 게 숙제잖아. 그치?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들 숙제를 잘 해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